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퍼트 CPM의 일정 계산하는 그러한 것들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던 전반적인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관리라는 것은 바로 보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제 차차 무엇을 배우냐면, 니은자 그림에서 우리 프로세스 되게 중요한 그림이라고 그랬죠. 컨티뉴어스 라인, 하이브리드, 배치, 잡쇼, 프로젝트 요런 형태로 갑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걸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라인 밸런싱 요걸 배울 거고, 그래서 거의 이제 이러한 각각의 대표적인 시스템별로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하냐, 거기서 생기는 문제는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프로젝트 관리에 관련된 거에서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프로젝트 관리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 문제, 관리 이슈가 뭐가 있냐면, 일정을 어떻게 잘 제대로 일정 지키냐, 일정을 제대로 지키냐, 이거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정 준수라고 하는 스케줄링이죠. 납기를 지켜서 일정을 딱 정확하게 지키는 것, 요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체계적인 관리가 돼야 된다. 체계적인 관리라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면 이 투입되는 요소가 있어요.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요소가 일단 노동이 되겠죠. 그죠? 노동력이 되니까. 노동이 되니까 당연히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에 관련된 일반론적인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우리 책 교재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특성들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라는 것은 완료될 때까지 이게 상당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산출물, 즉 어떠한 진척도가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특정한 작업에 대한 산출물들이 있는데, 그 산출물들이 어, 직접적으로 어떠한 일을 수행을 하는 이 업무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프로젝트라는 것이 딱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면, 그 프로젝트의 산출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관련되어져 있는 일들에 연속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일종의 프로젝트라는 거죠. 우리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선후행 관계도표를 그려서 A 작업이 끝나고 B 작업이 끝나고 C 작업이 끝나고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스타트에서 피니시로 가는 일련의 네트워크 도형을 그리잖아요. 그게 바로 프로젝트의 각각의 업무들이, A 업무는 A 업무로 활동하고 자기가 산출물을 내고, 그다음에 그거에 연결된 또 다른 B가 연결되고 C가 연결되고 이렇게 네트워크 도형으로 연결되잖아요. 그것이 업무 단위가 연결돼 가지고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작업들이 쭉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자기 활동에 대한 산출물을 만들지만 그것이 또 다른 작업에 연결되고, 그것이 쭉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그 일들의 연속적인 과정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프로젝트 관리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일정을 준수하는 거라 그랬어요. 일정을 준수한다라는 걸 바꿔 얘기하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정해져 있는 스케줄대로, 일정대로, 계획되어져 있던 대로 정확하게 투입되고 산출물이 나오냐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일정이라는 것이. 이게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에서는 주요하게 고려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정 같은 것들, 그죠? 시간 스케줄링이 관련된 것들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일정이, 당연히 이거 일정 관리한 이유가 바로 뭐예요? 코스트 때문에 그러죠.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원가 같은 것들. 이게 이런 것들하고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정이라는 문제로 얘기했지만 그 일정 안에는 뭐가요? 이런 원가에 관련된 것들. 음. 그다음에 뭐 시간 진행하면서 당연히 일정을 준수해야 되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투입되는 인풋 요소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관련된 것들을 고려해야겠죠, 이제.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상당수의 다양한 여러 가지 이러한 기술들, 이제 그다음에 이것들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기술 수준의 특성을 어떻게 고려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충분히 인제 사전에 논의를 하죠. 원가, 시간 제약 같은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투입되는 자원, 유익이 자원이에요, 이게. 사람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자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활용해서
산출물을 내리는 일련의 과정으로 매니징을 할 거냐. 그 매니징 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통제한다는 뜻이죠. 이게 여러분 통제의 뜻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경영 쪽에서는 통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통제라는 것은요. 계획 세운 것과 실행한 결과를 어떻게 한다?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이 활동을 뭐라고 한다? 통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제라는 것은 실행된 결과와 계획하고 비교해서 이것들을 보정해 나가면서 어떠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진행시키는 그러한 일종의 경영 활동 중에 하나예요, 이 통제라는 게. 그래서 어쨌든 경영에서는 이 통제라는 말이 종종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통제하면 머릿속에다 계획과 실행 결과에 대한 비교 이렇게 하면 되겠죠. 프로젝트 관리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우리 프로젝트 관리라는 걸 쫙 해서 보면 고위 관리자들, 경영자들은요. 회사 내에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하부 단위의 프로젝트 그러니까 인제 위계적으로 인제 이렇게 조직이 인제 이렇게 연결되면 또 밑에 하부 조직으로 또 여러 개가 연결되겠지요. 이렇게 여러 개가. 또 하부 조직으로 여러 개가 연결되는 이러한 조직이면 하부 단위에서 일어나는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들이 뭉쳐져 가지고 또 중간 단위의 또 무슨 프로젝트하고 연결돼 있고 그것들은 또 궁극적으로 회사가 추진하는 어떤 전략적 방향성의 목적성하고 또 부합하는 또 일련의 프로젝트라고 또 연결돼 있고.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기업 내에서 프로젝트라는 것은 주로 수없이 많은 프로젝트들이 결합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위관리차, 고위관리자들, 경영자들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가 한 개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프로젝트가 인제 연결돼 있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회사에 사활을 걸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큰 프로젝트, 대형 프로젝트 하나에 그 밑에 마이너한 프로젝트가 수십 개가 연결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바꿔 얘기하면 상위의 큰 그 대형 프로젝트는 하부 단위에 굉장히 짜잘한 프로젝트들이 묶여 가지고 거기에 속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큰 프로젝트 하나 안에 또 다른 프로젝트들이 지속돼 가지고 계속 연결되어져 있는 구조. 그래서 뭐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프로젝트라는 것이 기업 활동에서는 끊임없이 나타나는 일련의 업무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 프로젝트 같은 걸 우리 앞에서 우리 신제품 개발했잖아요, 여러분들. 신제품 개발이 전형적인 프로젝트의 유형이죠, 신제품 개발 같은 게. 이게. 그러니까 신제품 개발 같은 거 뭐 개발 프로젝트 같은 거 뭐 새로운 기술을 써 가지고 어떠한 뭐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뭐 기존에 있던 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새롭게 좀 어 대체한다든지 전환시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프로젝트를 쫙 해서 보면 변화의 유형이 제품, 프로세스 변화, 연구 개발, 제휴 파트너십 뭐 이런 형태의 특징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가 이제 변화의 양을 갖고 변화의 양이 많은 형태 그다음에 변화의 양이 적은 형태 이게 그래서 어 가운데 있는 이제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인제 그 플랫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 플랫폼 프로젝트의 하부 단위로 연결되는 굉장히 작은 형태의 파생적 프로젝트가 있는 반면에 하나는 어떻게 돼요? 근본적으로 굉장히 틀 같은 걸 바꾼다든지 새로운 전혀 쓰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을 갖고 와 가지고 활용한다든지 그런 아주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들. 그러한 프로젝트들도 구분될 수 있어요. 일단 파생적 프로젝트 같은 것들 뭐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파생적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요. 10 인치짜리 아이패드를 만들었어요. 10 인치짜리 아이패드를 만들었는데 그게 좀 너무 부피가 크고 그다음에 무게가 무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이용자들의 니즈가 발생하는 거예요. 좀 적은 사이즈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 인치짜리. 어. 요런 정도의 자그마한 사이즈의 이 아이패드 같은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10 인치짜리에 들어가 있는 초기에 나왔던 이 아이패드에 들어가 있던 전체적인 기능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사이즈만 줄여 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이러한 프로젝트를 이제 요게 기존에 있던 것들을 요렇게 마이너하게 제품을 인제 다각화시키는 제품 라인을 확충하는 거죠. 이게 상품 패밀리 제품군으로 인제 어 이 제품군으로 확충을 해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의 다양한 것들을 파생적인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인제 여기 전형적인 인제 이 파생적 프로젝트에서 제품 다각화 측면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인제 혁신적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뭐냐면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품 확충이라고 다각화시킨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유사 상품군들을 동일한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유사 상품군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제품에 대한 하나의 군으로 인제 만들어내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혁신적인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적용해서 뭘 만들어내는 그러한 형태가 돼 있어요. 여기는 인제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흔하게 얘기하면 incremental innovation 1.0, 2.0, 3.0 에서 조금씩 기술을 변화시키고 제품 라인을 확충해 나가고 제품의 기능을 추가하고 하는 형태의 프로젝트예요 이게. 그다음에 프로세스의 변화에서도 보면 파생적 프로젝트에는 내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점진적 변화예요. incremental innovation 1.0, 2.0, 3.0, 4.0 기능적인 것들을 추가시키면서 파생시키는 그러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혁신적 프로젝트는 radical innovation에 가까운 거죠. 이게 그러니까 과거의 것과 완전히 단절돼서 어떻게 돼요? 새롭게 무엇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기간도 굉장히 길고 리스크도 굉장히 높겠죠. 그죠? 이게. 그래서 이러한 점진적 변화라는 것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존에 있던 제품의 기능적 베이스를 갖고 여기에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 내지는 기존에 있던 기능을 조금 더 변화시키는 형태. 기능 추가 더하기 또는 뭐 새로운 기술을 거기다가 적용해서 기존 기술을 쪼금 더 2.0 으로 3.0 으로 이렇게 레벨업을 시키면서 인제 진화시키는 변화시키는 그러한 형태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점진적 변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혁신의 강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반대로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혁신 강도가 굉장히 강해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약해지고 당연히 어떻게 돼요? 리스크도 혁신 프로젝트 혁신의 강도가 높은 그러한 핵심적인 중추가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개조하거나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더 리스크가 높겠죠. 뭐 점진적인 변화 그래서 연구 개발 같은 경우에도 핵심 신기술 같은 것들이 주로 인제 이 혁신적 프로젝트에 해당되고 제휴 파트너십 같은 경우 인제 파생적 신규 파트너를 선정해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 제휴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 인제 전형적인 게 바로 뭐냐면 저기 외부에다가 인제 외주 줘 가지고 아웃소싱 하는 거예요. 이게 제휴 파트너십에다가.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인제 그 글로벌 파트너십을 한다든지 그렇다면은 우리 기업이 더욱더 강력한 기능성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분야에서 굉장히 잘하는 1등 서플라이어들을 이제 파트너십으로 인제 계약을 맺어서 거래를 하는 예. 이런 것들이 인제 사실은 위험을 줄이기 위한 그런 다양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인제 다양한 형태로 개발 프로젝트의 유형 같은 것들이 인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인제 투입되니까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투입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어떻게 진행할 거냐에 관련된 얘기들이 인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순수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순수 프로젝트는 풀타임 음 그 프로젝트만 합니다. 음. 그 프로젝트만 풀타임으로 그 프로젝트만 진행하는 사실은 여러분 프로젝트의 성과가 아웃풋이 잘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순수 프로젝트를 운영하면 돼요. 그죠? 순수 프로젝트를.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어떤 조직이나 인제 우리 뭐 저기 회사나 이런 데서 보면요. 순수하게 하나의 프로젝트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게. 사실은 이게 거의 없고 어떻게 됩니까? 일상적인 업무를 진행하면서 또 신제품 개발의 A팀의 프로젝트에 또 참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B팀의 또 신제품 개발팀에 가서 또 어떻게 돼요? 멤버로 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어떠한 그 개발 부서에 있는 이 직원이나 무슨 뭐 마케팅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무슨 뭐 신제품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들어간다고 한다면 굉장히 여러 군데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단일 회사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바로 뭐냐면 제일 이상적이고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러한 순수한 프로젝트.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딴 거 다 하지 않고 오직 이 프로젝트에만 풀타임으로 전념해가지고 하는 그러한 형태의 이 프로젝트 팀. 이런 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되게 선호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그죠? 이런 거 사실 프로젝트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고 좋다라고 판단을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저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별 프로젝트 같은 거 볼게요. 기능별 프로젝트는요, 어, 특정한 이 기능적 중심으로 이제 이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회사 내에 있다면 신제품 개발이다. 그러면 신제품 개발이 수도 없이 많은 여러 가지 제품이 이제 신제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비누 만드는 프로젝트. 그러면 그 비누 만드는 프로젝트 하나. 이게 그다음에 뭐 또 다른 팀은 이제 어떻게 돼요? 뭐 샴푸,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제품들의 기능적 특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분화되어져 있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기능적 프로젝트를 일상 조직처럼 운영하는 조직이 P&G죠. P&G에 동일한 시장 내에서 경쟁하는 상품군을 수도 없이 많이 내는 거예요. 오이비누, 배추비누, 오렌지비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사업군 내에서 이게 어떻게 돼요? 기능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꾸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신제품 개발할 때 브랜드 카니발라이징 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자사가 자사 브랜드를 카니발라이징 하는데 그거 굉장히 아주 잘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여기 P&G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능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자사 팀들이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그러니까 프로젝트 조직처럼 운영하는 거예요. 조직이 정형화되어져 있는 전통적 조직, 뭐 개발 부서, 무슨 뭐 마케팅 부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 비누 1팀, 비누 2팀, 뭐 비누 3팀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이 제품을 기반으로 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P&G 같은 경우에 제품을 기조로 한 베이스로 한 제품을 기조로 한 조직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 P&G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사가 제품을 기조로 해서 비누 1팀, 뭐 오이 비누 팀, 뭐 오렌지 비누 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누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제품과 그 조직은 생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이 만약에 오렌지 비누를 만들었는데 오렌지 비누가 어떻게 돼? 이게 경쟁사한테 브랜드 카니발라이징 돼 가지고 이게 거의 뭐 시장에 영향력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브랜드는 단종되고 새로운 거를 이 팀은 또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브랜드 런칭을 합니다. 이게 제품을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요 어떻게 하냐면 외주를 줍니다. 외주를 줘서 외부에 있는 이러한 아웃소싱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그것들을 개발하고 하는 그러한 형태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회사 내에서 들어오면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은 특정한 아까 얘기했던 P&G처럼 오렌지 비누야 그럼 오렌지 비누의 그 팀에 해당되는 제품 개발에 관련된 그 부분에서만 딱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은 내부에 이제 뭐 직원들도 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웃소싱,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 파트타임이라는 것은요, 내가 회사 내에서 일을 하는데, 하루 온종일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파트타임으로, 여기서는 조금 이 정도의 한 30%는 요 정도 시간을 쓰고, 그 다음에 업무 처리하는 데는 한 40% 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프로젝트에 가서 또 30% 쓰고, 이런 형태로. 이게, 거기서 말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돼요. 당연히 아웃소싱 줘가지고 외부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어떻게 돼요? 회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제 아웃소싱 업체한테 이제 만들겠죠. 그다음에 순수 프로젝트하고 기능별 프로젝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이제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교차돼 가지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예를 들면 우리 이거 조직에서도 이거 많이 나왔던 겁니다. 이게 이 매트릭스 조직이죠. 매트릭스 조직.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총무과, 생산 일부, 생산,
그 다음에 마케팅. 각각의 이렇게 기능 중심적으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기업의 기업 경영 활동에 뭐 생산, 유통, 마케팅, 뭐 회계, 재무 이렇게 되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횡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생산부서의 김대리, 마케팅 부서의 뭐 이대리,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의 이게 뭐예요? 프로젝트 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팀은 어떻게 되냐? 요 프로젝트가 끝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요러한 팀의 특징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차 기능팀.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생산부서에서 프로젝트를 하면 생산부서에 있는 사람들만 쓰면 생산의 시간만 갖게 돼. 그죠? 예. 그러니까 기능 중심적으로 거기에 이제 매몰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한 일만 하는데 이걸 횡적으로 크로스 섹션, 즉 교차 기능팀으로 만들면 생산부서는 생산부서로 나가는 기능에서 어떻게 되냐? 또 다른 마케팅의 시각하고 이렇게 같이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교차 기능팀, 크로스 펑셔널한 이러한 조직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 여기서 다양한 형태의 팀원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프로젝트 끝나면 어떻게 되냐? 해산. 쫙 이렇게. 그래서 일정 부분 저렇게 협업을 통해 가지고 매트릭스 형태의 이러한 프로젝트도 운영할 수 있다. 우리 프로젝트 관리에서는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여러분들 이제 마이너한 것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퍼트 CPM의 일정 계산하는 것들을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그 학습 주제로 잡는 게 좋습니다. 뭐 순수 프로젝트에 대한 것도 장점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정권을 갖고 있죠. 정권을 갖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어떤 영향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프로젝트를 그 책임자 하나가 아예 딱 정권을 갖고 운행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책임을 다 지게 되는 거죠. 권한도 있지만 책임에도 명확한 이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이 형태로 이렇게 해서 뭐 팀장이 보고하고 뭐 이런 형태로 어, 팀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정권을 갖게 되고 뭐 의사결정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이게 순수 프로젝트니까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 프로젝트만 해. 딴 거 안 해. 풀타임으로 이것만 한다는 얘기죠. 이게.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팀에 대한 자부심, 뭐 동기유발, 뭐 몰입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높은 경우가 이제 많겠죠. 왜? 딴 거 안 하고 이것만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 순수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주로 어떨 때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 그죠?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프로젝트에 이렇게 딴 걸 배제시켜 주면서 기업의 총체적인 역량을 다 집중하는 경우가 주로 이제 많이 이렇게 프로젝트를 많이 하죠. 이게. 그래서 회사의 일종의 어떤 거예요? 그 프로젝트 팀 만들 때. 회사의 대표 선수들을 다 모으는 거죠. 이제 역량 있는 사람들. 그래서 순수하게 그 프로젝트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뭐 자원이 뭐 중복되는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뭐 설비와 직원이 프로젝트별로 이제 공유가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뭐 단점들도 존재한다. 뭐 심리적으로 분리가 있어 가지고 어떻게 돼? 조직의 목적과 정책을 망각할 수도 있다. 이 단점이죠, 이거. 예.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에요? 순수한 프로젝트 하는 조직에 매몰된다는 얘기예요. 조직적 방향성과 프로젝트의 방향성이 만약에 이게 부합되지 않는다면 이질적인 프로젝트를 운행하거나 이렇게 조직적인 전략적 방향성을 이제 잊어버리고 망각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쭉 해서 뭐 맨 끝에 한번 보겠습니다. 기능부서에 수속되지 않기에 프로젝트 수행 이후에 이후에 대해서 걱정하며 프로젝트 참여를 망설이기도 한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예요. 프로젝트 팀은 우리 말 그대로 프로젝트 팀이에요. 프로젝트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본래 들어가 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요번에 우리 회사에 사활을 걸고 신제품 개발 모델 A1 모델을 우리가 무슨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회사의 총체적인 역량을 다 집중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에 정권을 부여하는 어떤 팀장을 하나 뽑고 그 팀장한테 각 기능 부서
각 부서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돼? 이제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생산부서에서는 뭐 김 대리 오고 마케팅 부서에서는 이 대리 오고 막 이래 가지고 팀 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그 프로젝트가 만약에 끝나고 나요. 프로젝트 팀은 프로젝트 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가 팀이 끝나고 다시 소속 부서로 돌아가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생산부서, 마케팅부서, 무슨 회계부서 뭐 해가지고 전체 프로젝트를 다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생산부서에 약간 마이너한 기존에 있던 우리 생산부서의 팀장이 갖고 있던 생각과 약간 부딪히는 그러한 형태의 어떠한 방향성이나 스탠스를 유지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거 끝나고 나가서 내가 이거 들어가게 되면 내가 또 어떠한 저기 잘못된 저기 어 피해를 입는 거 아니야? 이게 이후에 이제 내가 잘못된 의사결정 때문에 내가 또 혼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왔던 사람들이 참여도를 주저한다든지 망설인다든지 이게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내부 프로젝트 안에서의 기밀이라든지 이러한 정보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외부에다 이제 오픈하면 안 되는데 생산부서의 이 김 대리가 일을 하면서 진행하면서 어떻게 돼요? 팀장님한테 정보를 계속 공유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팀장님이 바깥에서 어떻게 돼? 생산부서의 팀장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이건 무조건 반대해. 나 이거 만약에 들어오면 나는 이거 용납할 수 없어. 막 이러면서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부서예요. 이게. 내가 지금 프로젝트 팀의 팀장한테 저기 영향력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나는 본래 생산부서 소속이야. 생산부서에서의 팀장한테 더 오랫동안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그쪽의 지시를 받고 따른다는 거야. 암묵적으로 이게. 그래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겠죠. 그죠? 직장 간, 조직 간 이러한 파워 게임 같은 것들에 인제 휘말리거나 거기에 인제 자기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인제 망설이거나 프로젝트에 참여를 인제 굉장히 주저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인제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서 어찌 됐든 이러한 형태. 뭐 기능별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하고 이거 아까 얘기했을 뭐 생산 무슨 뭐 회계 무슨 뭐 재무 마케팅 뭐 이렇게 해서 딱 세분화되어져 있는 기능 중심적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능 중심별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니까 생산 1팀 밑에 프로젝트 A, B, C 이렇게 각각의 이렇게 요렇게 운영되는 그러한 프로젝트 구조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되면. 음. 기능 부서에 의해서 쭉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게 그 부서 안에서 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기능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요. 다양한 형태의 이러한 프로젝트의 목적성을 구현하는데 기능별 프로젝트의 한계점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일로 이펙트라 그래요. 사일로 이펙트. A 부서 A 기능의 조직, B 기능의 조직 이렇게 기능이 딱 담장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아리는 어떻게 돼요? 메아리는 요 안에서만 메아리가 돼요. 요 안에서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서 간 딱 이렇게 차단돼 가지고 부서 간 차단돼 있기 때문에 부서 간 협업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 차단된 상태에서 기능 중심적으로 자기네 부서 안에서 자기네 팀원 안에서 팀원들끼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심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고려하는 그러한 이 복합적인 프로젝트에는 적합하지 않고 그다음에 부서 이기주의가 발생하고 사일로 이펙트. 어. 그다음에 부서 이기주의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사일로 이펙트 같은 것들이 아주 중요한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내가 생산부서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니까 생산 중심적인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전문화되죠. 굉장히 우린 매번 이거 해왔던 얘기야. 마케팅 애들은 우리 일을 잘 몰라. 하지만 우리는 매번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 열심히 해서 우리가 특화되어져 있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적 직견이 나타나겠죠. 그죠? 이게 그 분야에 대한 주제나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어쨌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게. 매트릭스 조직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형태예요. 이렇게. 그래서 연구개발, 뭐 생산, 무슨 마케팅, 뭐 이게 교차로 이렇게 쫙 돼 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아까 여러분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두 명의 상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한 명의 상사는 바로 뭐예요? 프로젝트 매니저. 또 한 명의 상사는 내가 원래 소속해 있던 생산부서 팀장님. 이게 두 명의 상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PM이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죠. 이제 그래서 이 프로젝트 매니저가 이 예를 들면 생산부서라든지 기능별 부서의 팀장들과의 파워게임에서 어떻게 돼? 밀리거나 프로젝트에 대한 영향력이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 프로젝트가 실패하기가 쉽다. 특히나 PM의 권한이 굉장히 다른 기능 부서의 이러한 매니저들하고의 파워게임에서 굉장히 약할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가 전사적으로 확대되는 데는 굉장히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이런 형태의 것들은 뭐 앞에서 했던 대로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이제 과업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뭐 작업 기술서 같은 것들이 이제 작업을 이제 진행하는데 작업의 이제 목적이 무엇이고 어떠한 일들을 진행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진행을 해서 스케줄링과 거기서 나오는 산출물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일을 하잖아요. 이제 과정, 자, 그래서 일하는 과정, 이제 정의, 작업에 대한 이제 A 작업이야. 그럼 A 작업의 정의를 내립니다. 그죠? 정의를 내리고 그거는 어떻게 일하는 거야? 이렇게 쫙 해서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일정이 나오죠. 일정이 나오고 그 뒤에 또 뭐가 있냐면 결과물, 산출물이에요, 산출물. A 작업이라는 것을 해. 그럼 A 작업의 정의는 무엇이냐? 쫙 정의를 내리고 그다음에 그것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일을 하냐? 이 과정에 대한 것들 디스크립션이 여기 써 있고 그다음에 일정 계획이 여기 들어가. 며칠 날 시작해서 며칠 날 정도 끝나는 일정 계획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산출물 이 결과물이죠, 결과물. 이 결과물에 관련된 것들, 결과물에 관련된 것들을 일하는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그다음에 일정이 어떻게 되고 이거 더불어서 산출물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쫙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뭐야? 그게 작업 기술서입니다. 작업의 정의부터 과정과 일정과 산출물을 쭉 이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이 작업 기술서를 딱 보면 아, A 작업은 어떻게 일하는 거고 A 작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책임과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이 다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것들 갖고 아 A 작업이 종료됐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은 뭐냐? 뭐에 대한 결과물이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체크합니다. 나중에 진행할 때 A 작업 종료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A 성과물 제일 첫 번째 A1 성과 나 있습니까? 확인해요. A2 성과 있어요. A3 성과 있습니까? 이거 다 성과에 대해서 평가해요. 거기서. 평가해서 이것에 대한 것들의 평가 과정들을 과정과 산출물을 동시에 평가하는 것들이 이제 기록되게 된다. 어, 과업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프로젝트의 하위 단위의 이제 과업 작업들이죠. 이제 작업들이 이제 여러 가지 연결되는 것들이고 뭐 개별 조직이 할당 가능한 그 활동들의 집합을 묶어 가지고 이제 패키지 형태로 묶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A1 작업, A1, A2, A3, A4 뭐 이런 형태로 다 묶어서 이제 A가 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A 활동 쫙 해가지고 얘 20주 이렇게 됐어요. A 활동. 이 A 활동 20주를 쫙 해서 이제 얘를 세분화시켜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 얘를 세분화시키면 A1이 얘가 3주가 걸리고 얘가 어디로 가? A3로 먼저 간 다음에 A3에서는 다시 어디로 가냐? A4로 갔다가 A4에서는 A2로 가고 이렇게 작업 스케줄에 대한 것들이 하나의 이러한 작업 일정 밑에 세부 작업 일정을 또 이렇게 네트워크 도형을 또 만들어 놔요. 이게 그게 바로 뭐예요? 작업 패키지입니다. 이게 하나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쭉 이렇게 묶어서 그룹으로 이렇게. 그래서 A 활동 20주, 그러면 A 활동 안에 딱 들어가면 A 활동은 예를 들면 무슨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엔진 설계, 엔진 설계라는 것이라는 게 뭐 20주야. 그러면 엔진 설계라는 거에 20주 안에 들어가면 A1 쫙 해가지고 뭐 피스톤의 디자인, 뭐 저기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있는 엔진의 배기가스의 뭐 그 설계팀 뭐 막 이런 형태로 이 각각의 기능들이 쭉 세분화되어 있어서 그것들이 일련의 작업으로 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프로젝트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 중첩되는 거예요. 이거 꽈리 튼다 그러죠. 꽈리. 우리 새 둥지 만들 때, 둥지 만들 때 이렇게 꽈리 트잖아요. 이렇게 중첩되게 원으로 중첩되게 해가지고 이게 네스티드 구조죠. 그죠? A라는 활동 안에는 A1, A2, A3, A4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이 묶여서 A 활동으로 이제 결합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프로젝트 이제 마일스톤이에요. 마일스톤. 이거 여러분들 이 마일스톤의 얘기는 여러분 우리 중세 영화 같은 거 보면 중세 영화 같은 거 보면 마일스톤이 어떻게 되냐면 성벽 위에서 화살을 쏩니다. 차, 그럼 화살에 가장 이제 세게 당겼을 때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 쫙. 그래서 예를 들면 200m야. 200m에다가 돌 말뚝 같은 거 하나 딱 박아놓습니다. 이렇게. 이게 그 다음에 살살 뭐 중간 정도 당겼을 때 어떻게 되냐? 100m야. 쫙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적군이 막 쳐들어옵니다. 적군이 막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쏘지 마라 그러면서 기다리잖아요. 사정거리 안에까지 들어올 때까지 자 그래서 요 안에 여기 안에 들어올 때 여기 안에 딱 들어올 때 화살을 쏘게 되면 거의 다 맞죠, 그죠? 이게 그래서 그거의 위치를 여기다 표시해 가지고 그래서 화살을 쏴 가지고 가장 멀리 나가는데 이게 쫙 이렇게 쫙 멀리 나가는데 이렇게 막 돌멩이 말뚝 같은 거 세워놓고 이렇게 표시해 주잖아요. 그게 마일스톤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이 또 마일스톤이 또 뭐냐면은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불 밝게 가로등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횃불을 밝혀 가지고 길을 가는데 몇 마일마다 이렇게 짝짝짝짝 이게 거리마다 띄어 가지고 횃불을 밝혀 놓으면요. 어떻게 돼요? 어둠이 시작되는 그 포인트의 지점을 딱딱 집어 가지고 인제 등불을 연속적으로 쭉 만들어 놓은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일종의 거리를 측정하는 그것이 되겠죠.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프로젝트 마일스톤이라는 것은 이러한 거리 측정하는 이러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말할 거에 바꿔 얘기하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얼마큼 진척돼 있어, 얼마큼 진척돼 있어, 얼마큼 진척돼 있어를 마일스톤처럼 이렇게 일종의 지표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계획 단계야. 그래서 계획 단계야.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제 프로젝트의 이제 실행 단계로 딱 들어가려고 하면 조건이 있겠죠. 여러 가지 조건이. 그죠? 조건이 있어요, 여기에. 예를 들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포함하고 있냐, 성과물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냐. 그래서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것이 충족이 안 되면 이 프로젝트는 그 다음 넥스트 스텝 단계로 실행 단계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거 우리 아티클 읽어보면 어디서 나와요? 신제품 개발 방법론의 스테이지 게이트 모델이라는 거 있죠. 거기서도 이렇게 마일스톤 갖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형태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걸 충족하지 못하면 넘어가지 못한다. 이런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당연히 이게 하나의 중요한 기준점, 지표 같은 것들, 평가 기준 같은 것들 되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쭉 작업 패키지를 묶고 거기에 조건들 기준 같은 것들을 평가해서 넘기는 것들이 되고 다음 단계로 작업 분류 체계봤더니 뭐 프로젝트가 하위가 작업 패키지 뭐 여러 가지 계층 구조로 이제 구분해 가지고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안에서도 상위에 A라는 작업이 있고 그 하위에 들어갔더니 A1, A2, A3에서 하부 단위의 하위에 이제 또 작업들로 연결되고 그 하위 작업에서는 또 실제로 일하는 여러 가지의 이 작업의 더 작은 단위로 이제 세분화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위계적 구조로 계층적 구조로 A 작업 쫙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에 이제 A1, A2, A3, 뭐 A4 이렇게 그래서 프로젝트라는 거 A는 또 어떻게 돼요? A는 또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쭉 올라가면 B가 또 있죠. 이렇게 B가 B 밑에도 또 어떻게 돼요? 또 하위 구조가 또 있겠고 이런 것들이 A, B, C, D가 여러 가지가 쭉 묶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프로젝트의 작업 단위에 대해서 위계적, 계층적인 이러한 이거를 갖게 된다. 뭐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부로 떨어질수록 굉장히 작은 단위 형태의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위로 올라갈수록 전체 프로젝트가 이제 상위 프로젝트니까 포괄적이고 전체를 다 포함시키는 그러한 형태가 된다.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프로젝트에 이제 이렇게 넘버를 보면 되죠. 이렇게 이게 레벨이죠, 레벨. 이제 내로 다운 시켜가지고 어떻게 돼요? 좀 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1 밑에 1.1이 있고, 그 다음에 1 밑에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네요. 1이라는 게 있어. 그럼 거기에는 1.1 이렇게 있고, 1.2 있고, 1.3 있고, 1.4가 있네. 1.1 밑에는 또 어떻게 되냐면 1번 있고 여기 2번 있고 여기 3번 있고 4번 있고 이렇게 이런 형태예요. 이게 이런 형태로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프로젝트라는 것이 이런 형태로 계층적 구조를 갖는다. 뭐 여러 가지 쭉 해서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다 쭉 해서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 관리 차트에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 퍼트 CPM의 PONQM PONQM 쫙 해서 보면 프로젝트 퍼트 CPM 문제 풀면 이제 그래프에서 뭐가 나와요? 프로시던스 그래프가 나오죠. 프로시던스 그래프 밑에 딱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ES 기준으로 간트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간트 차트가. 이게. 그게 바로 뭐예요? 간트 차트. 일정 관리 차트예요, 이게. 어. 뭐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 때 이제 이 간트가 이 프로젝트 일정 관리하고 하는 프로그레스 바 형태로 그리는 이 가장 간단한 일정 관리 도구를 만든 거예요. 이게 벌써 나온 지가 100년이 됐죠. 100년이 넘었죠. 그죠? 뭐 프로젝트 보고서 예시해가지고 뭐 마일스톤 해가지고 마일스톤 표시도 하고 진행해서 노동 시간하고 뭐 비용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쭉 많이 나오는데 우리 사장에서는 딴 거 다 하지 말고 이거 하나만 알자. 일정 계산. 버트 CPM 계산하는 거,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EVM에 해가지고 여러분들 저기 획득가치, EVM에서 획득가치에 대한 것들 쭉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 프로젝트에서 일정 이 돈 계산하는 게 사실은 더욱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뭐 프로젝트에서 일정 계획해서 뭐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전체 획득된 가치 대비 투입된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사실은 제가 퍼트 코스트 할 때 한번 설명해 줬던 내용이에요, 사실. 그래서 뭐냐면 획득된 가치와 그 다음에 그 투입된 비용의 특성을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여러분들 단위로 나눠 가지고 실제로 한번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보여줬던 거 있죠. 주에다 투입되는 총 예산을 주수를 나눠서 주당 코스트를 계산하고 그 주당 코스트를 계산했던 그 금액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완료된 작업의 가치, 완료된 작업의 가치하고 비교해서 이것이 실제 비용하고 획득된 가치하고의 차이가 어떻게 나냐 이걸 내가 비교한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4장에서 프로젝트 관리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건 퍼트 CPM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숙지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네트워크 계획 뭐 쭉 해서 네트워크에서 뭐 네트워크 도형을 그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죠? 액티비티 온 노드. 액티비티 AON 네트워크가 있고 액티비티 온 에로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동그라미는 작업을 나타내는 노드, 워크를 나타내는 노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작업을 딱 쓰면 이게 AON 네트워크에서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이건 에로우니까 요렇게 되죠. 요렇게 위에다가 A 요렇게 이게 이 방법 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액티비티 온 에로우 방법은 어떻게 돼요? 가상 작업 가상 노드를 만들어 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약간 복잡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는 요거.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머릿속에 숙지하면 될 것 같아요. 뭐 CPM, 퍼트, 확률 계산하는 거, 이게 CPM이 뭐의 약자예요?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 그죠? 이게 주요 경로 분석하는 거. 그럼 퍼트는. 이거는 확률 계산하는 거, 퍼트, 그죠? 이게 스케줄링에 대한 확률 계산하는 거. CPM은 네트워크의 패스 찾아내는 방법. 그래서 확률 계산하고 CPM하고 하는 것들 예전에는 별도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된다? 퍼트, CPM 같이 묶여서 간다 얘기했죠.
뭐 주경로 분석법 CPM, Critical Path Method라는 CPM이라는 거, 퍼트하고 같이 묶어서 생각한다. 우리 요거 했죠? 요거 머릿속에다가 딱 ES 한번 할까? ES 이거.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전진 계산과 이렇게 이렇게 요 네 가지 시간. earliest start time, earliest finish time, latest start, finish. 그래서 가장 늦게 시작하는 시간, 가장 늦게 끝나는 시간, 일찍 시작하는 시간, 일찍 끝나는 시간. 이렇게 네 가지 시간.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죠, 여러분들. 스타트에서 피니시로 갈 때, 일로 가는 방법, 일로 가는 방법, 일로 가는 방법, 일로 가는 방법. 시작과 끝은 어떻게 돼? 항상 동일. 이게 이 경로에 대한 시간과 비용에 대한 차이는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가냐에 대한 차이만, 과정에 대한 차이지, 여기에서 투입되는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다. 이거 실제로 얘기했죠? 이거 우리 예제 갖고 풀면서도 거기에 308로 해가지고 항상 갔잖아요. 먼저 시작하든 늦게 시작하든 주어질 수 있는 한정되어져 있는 자원은 다 동일해. 근데 초반에 빨리 가서 나중에 늦게 가든지 일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가든지 처음에 늦게 갔다가 뒤에 가서 빨리 가든지 그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하는 매니저의 그거는 권한이다. 하지만 비용과 일정은 항상 정해져 있다. 이게 딱 정확하게 어, 우리 이제 CPM 해가지고 일정 뭐 해가지고 활동 시간 찾을 때 이거 외부 리스크죠, 리스크. 외부 환경적 리스크에 대한 특성을 이제 우리 분석했잖아. 이게 리스크가 바로 뭐래요?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 이게 불확실성이에요. 이게 왜 확률을 계산할까요? 우리가 퍼트를 이거 갖고 계산할 때는 항상 어떻게 되냐? 과거가 아니라 미래다. 인간이 미래를 예측하는데 항상 어떻게 돼요? 오차가 발생하겠지. 오차가. 그죠? 그 오차는 왜 생기나? 이것 때문에. 이 불확실성 때문에. 이게 낙관적인 시간, 비관적인 시간, 정상 시간이라고 하는 거 어때요, 이거? 일반적으로 그냥 끝나는 시간, 종료되는 시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most likely time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이게 그래서 이거 낙관적인 시간 A, 비관적인 시간 이렇게 그다음에 일반적인 시간 짝. 우리 이거 갖고 평균 한번 구해 볼까요? A 활동의 기대 시간이야, 기대 시간. 기대 시간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저기 베타 분포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4M 형태의 나누기 6 얘가 뭐예요? 얘가 기대값. 기대값이 뭐라 그랬죠? 작업 활동 시간에 대한 기대값 얘가 평균이죠. 평균. A 활동이 그래서 12주가 나왔다. 12주에 끝날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A 활동이 12주에 끝날 확률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50%. 예, 이거 평균이기 때문에 사실은 A 활동에 대한 프로젝트를 분포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A 활동. A 활동이라는 것도 프로젝트이니까 이렇게 왼쪽 긴 꼬리 형태의 비대칭 분포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돼? 얘를 표준화 시켜야 돼요. 그냥 정규화 시키는 거죠. 이 표준이 되는 그 도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래요? 표준 정규 분포. 거기다가 이렇게 표준화를 시키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Z는 XI 값에다가 평균 빼고 표준 편차. 여기에 봤더니 일정을 쫙 해서 봤더니 여기가 어떻게 돼? 12주야, 12주. 자, 12주. 그래서 이 12주를 어떻게 돼요? 여기다 매핑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앞에서 다 했고 여기 나오죠? 뭐 이런 형태.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이런 형태. 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시간을 갖고 우리가 쓸 수 있다.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프로젝트가 진행하는데 변동성이 커요. 변동성이 크다.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변동성이 크다라는 말, 이 변동성이 크다라는 말, 이게 변동성이 크다라는 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죠. 그죠? 변동성이 크다라는 말.
변동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동성. 변동성이 크니까 어떻게 돼요? 불확실성이. 불확실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정해진 일정에 특정한 정해진 일정에 종료되기가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을 어길 수가 있겠죠. 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불확실성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경로가 CP 경로를 내가 A, B, C, D 이렇게 뽑았어요. 그 얘가 예를 들면 얘가 60주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에 이제 다시 A, B, C, 뭐 K가 나왔어요. 얘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59주가 됩니다. 59주. 자, 그래서 얘가 60주니까 얘가 CP가 됐어요. 근데 이 CP에 이 분산을 구해봤더니 분산이 굉장히 커. 예를 들면 뭐 5.4가 나왔어. 이렇게. 그러면은 이 불확실성은요.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ABCD가 60주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이렇게 커. 반대로 얘는 어떻게 되냐. 이 불확실성이 얘가 이제 59주짜리는 얘는 불확실성, 이 분산 불확실성의 크기가 얘는 1.2가 나왔어. 이렇게.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얘가 CP지만 실제 일을 진행을 시키면 60주 동안 ABCD의 60주 동안 CP의 분산값이 커서 즉 변동성이 커서 60주를 못 지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어, 이게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CP가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도 같이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바꿔 얘기하면 변동성이 정말 크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되냐? 연기되는 거죠. 딜레이가 되는 거죠. 변동성이 커서 딜레이가 되면서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 예. 또 다른 이 값들이 CP가 될 수 있다. 경로가 변경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지연되거나 이러면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반대로 59주짜리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슬랙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에서.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이렇게 작기 때문에 제가 CP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돌려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변동성의 크기는 이 불확실성의 크기를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CP 경로의 이러한 특징 같은 것들을 보고 어떠한 형태의 변동성이 나타날 것이고 이게 진행되는데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비교할 수가 있겠죠. 뭐 이거 쭉 해서 이거 저기 이렇게 나왔네요. 이거 바로 뭐 해야 돼요? 이거 우리 이제 예측 시간 구하는 거죠. 예측 시간이 바로 뭐예요? 이 활동에 대한 기대값. 어. 왜 예측 시간이에요? 미래니까. 그죠? 이거 한번 해볼까요? 10에 활동 시간 A 활동 트리플 타임 예제가 나온다고 했어요. 10 더하기 28 더하기 4 곱하기 2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게 이렇게 되니까 계산을 하게 되면 126이 나오네요. 예. 126 나누기 6을 하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126 나누기 6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누기 6을 하니까 얘는 21일. 21일.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4, 4, 16에다가 여기 4m이죠. 4m이니까 4, 4, 16에다가 14니까 자 30이 되네요. 30에 6. 5일이 되네요. 6, 5, 30 이렇게. 됐죠? 이거 우리 분산 한번 구해볼까요? 이거 A 활동 분산. 28에서 10 빼니까 18이네. 18에다 6이니까 3. 이거 제곱이니까 9. 됐죠? 9 나왔네. 됐죠? 이거 두 번째 것도 한번 분산해 볼까요? 10 빼기 4니까 6이네요. 얘는 6. 6 나누기 6이죠? 이거의 제곱이니까 1의 제곱이네. 1의 제곱이니까 1. 이런 형태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서 보시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이제 전진 계산을 한번 하게 되면 이렇게 복잡하게 쓰지 말고 우리 밑에다가 그냥 이렇게 쫙 쓰면 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쫙 해서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거? 어느 부분이 이제 주로 실수를 많이 하냐? 여기죠. 여기 이렇게 오고 그죠? 이렇게 근데 공교롭게 이렇게 28이다 여기 둘 다. 이게 그래서 28 들어오더라. 공교롭게 여기도 오는데 여기도 이렇게 어떻게 돼? 28이더라. 여기도 28이더라.
여기 28이 있으니까. 그래서 공교롭게 28이 돼서, 여기 이렇게 됐지만, 사실은 어떻게 되냐? ES하고 EF는 출발점이 어디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하기 T 자기 자신의 활동 시간. 더해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얘가. 그래서 EF는 어떻게 보냐? ES에다가 자기 자신의 활동 시간 더해줍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가 출발점이라는 얘기야. 그럼 후진 계산 해볼까요? 우리 후진 계산. 후진 계산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채워나갈 때 어떻게 돼? 위에 두 개씩 채워나가면서 스타트에서 피니시로 갑니다. 그죠? 피니시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여기서 채워나가서 종료가 되고 후진 계산에서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아래쪽. 여긴 어디가 스타트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나는 시점이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전진 채웠으면 끝나는 시점이 같으니까 그대로 38. 자기 자신의 6 빼니까 2 빼니까 3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LS가 오는 거죠. 아까는 앞에서 받은 게 바로 뭐예요? 받은 게 EF 값을 받았잖아요. F 값을 받았는데 이제 S 값을 받쓰죠. 후진에서는 여기서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죠. 자기 활동 시간을 마이너스 해주는 거죠. 여기서는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요렇게. 어, 거기서 마찬가지예요. 여러 군데서 오는 애들이 있다고. 여러 군데서 오는 애들. 여러 군데서 오는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다 끌어안으려면 13일, 10일, 얘 7일. 다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네. 그죠? 짧은 값, 낮은 값. 10일은 여기서 시작하는 LS가. 13일은. 10일은 여기서 시작해. 7일은 여기서 시작해. 그러면 다 올려면 어떻게 돼요? 얘를 잡아야겠네. 그죠? 이제 확률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 손으로 충분히 연습하셔야 된다. 손으로 충분히 퍼트 CPM에 일정 구하는 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 Z의 관측 값에 이게 뮤인데 얘가 뮤가 바로 뭐예요? 얘가 CP CP가 30이다. 그러면 얘는 예를 들면 38이라는 그러면 끝날 확률을 Z값으로 변환하면 이 얘의 의미는 원래 프로젝트가 비대칭 형태의 분포야. 비대칭 형태의 분포라서 38일자에 있는 애를 확률을 내가 못 구해. 얘가. 다시 그림을 그릴게요. 이것의 의미를 자꾸 왜 저거 기계적으로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게 지금 여기서 이 프로젝트 이게 프로젝트이죠. 프로젝트는 처음에 계획해가지고 정의를 하고 실행해서 이제 종료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비대칭 형태의 분포라서 38일에 해당되는 값들을 내가 구하고 싶은 거야. 38일에 해당되는 값. 이게. 이 값을 구하고 싶은데 그 값이 어떻게 돼? 그 값이 정규 분포로 변환을 해야지만 최저값을 구하니까 얘를 변환시킨 거죠. 이렇게요. 그죠? 변환시켜서 38일이 정규 분포에 어디에 찍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얘를 어디에 찍히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얘를 찍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준 떼는 값이 바로 뭐예요? 평균이죠. 평균. 그 평균값이 뭡니까? 가운데가 CP. 그죠? 가운데가 평균값이 CP. 그 다음에 어떻게 돼? 38일. 얘가 38일. 여기에 있는 위치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위치.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게 변환하는 방법이 바로 요거라는 거예요. 이거. 어.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것들을 우리가 구해서 확률을 바로 구할 수 있다. 이건 반드시 이거는 여러분들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시간하고 비용에 관련된 프로젝트 기간 단축하는 거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 보여줬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서 전체 특징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특성들은요. 여러분들 그 퍼트 CPM의 일정 계산하는 거에다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집중하면 뭐 쉽게 이 4장은 학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강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